자, 우선 보고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론 부분에 S3.22, S3.42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혼용해서 막 나가니까 좀 정신이 없는 그런 현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 실습은 제가 보고서 받은 게 지지난주 실습이죠, 그렇죠? 그것은 S3.42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3.42의 특징은 물론 그 측정 목적이 제조사 또는 피팅 포인트에서 보청기의 특성을 전 주파수에 걸쳐서 약 그 3가지 또는 5가지 강도 50에서 뭐 90dB까지 약 3가지 강도나 5가지 강도를 제시해서 이득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S3.42이고 보통은 이제 뭐 음악에서의 음압을 추정한다든가 품질 관리 등등에도 가끔 이용하는 것들이죠. 3.42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 안 돼요. 띄어쓰기 중에 이제 다른 띄어쓰기는 모르는데 단위 띄어쓰기. 단위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자, 4000 Hz 또는 40 dB SPL 이런 식으로 띄었어야 됩니다. 또는 30%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4000은 숫자고 헐츠는 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한 칸을 띄었었고 40dB도 이것은 dB와 숫자 띄었었죠. 그렇죠? SPL도 띄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PL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의 약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40dB 붙여 쓰는데 명확한 것은 이거는 단위이고 요건 약어이고 영어의 경우는 무조건 그 괄호도 띄어 쓰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30%는 안 띄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약어의 사용법상 보통은 퍼센트, 온도, 몇 도 C, 몇 도 F 요것은 띄어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가 문제예요. 자, 요거는 약어이기 때문에 이건 대문자로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위 중에 사람 이름이 있어요. 헐츠는 독일의 그 물리학자죠, 헐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사람 이름 쓴 게 뭐 파스칼. 좀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잘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파스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람 이름을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이렇게 쓰지, 벨도 사람이에요, 벨. 예. 그러니까 벨은 대문자로 써요. 근데 앞에 D는 뭐냐는 얘기죠. D는 데시, 10분의 1을 나타내는 데시, 또 밀리미터 할 때 M, 이런 것들은 그 크기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접도입니다. 접두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접두어인 경우는 당연히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시에다가 벨, 그럼 벨은 사람 이름 단위고 대시는 이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접두어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게 되는 거죠. 요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에서 메가라는 것도 역시 접두어예요. 수량을 나타내는. 이건 100만이라는 그 크기를 나타내죠. 그렇죠? 근데 얘는 대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기가헤르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은 기가도 역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M이 밀리미터, 뭐 G는 그램 이런 거 혼동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 그 단위 사용법에서 단, 메가, 기가 뭐 또 있을 거예요. 테라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위를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어, 그 아직은 이제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나름대로 서론, 실습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획을 하지 않고 쭉 기술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고 받는 사람이 쉽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뭘부터 빨리 볼 거냐, 그걸 그렇게 큰 글씨로 딱 써주면은 그 제목만 큰 글 써주면 얼른 거기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그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 서론 쓰는 것을 강좌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쁘기도 하고 뭘 쓰려고 했더니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근데 그건 뻔해요. 그 서론은, 그러니까 그 실습 보고서나 논문 전체에도 그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이런 순서가 있듯이 실습 내에도 기승전결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프로그램식 보청기죠. 프로그램식 보청기는 뭐 여러 가지 조절 파라미터를 컴퓨터의 소프트에서 뭐 조절을 한다, 이런 어떤 그 용어의 정의에 가까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쭉 뭐 동향을 써도 좋고 프로그램식 보청기의 특징을 써도 좋고 이런 것들 쭉 나열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이제 연구 논문이라면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은 연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쓰지만 실습에서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 뭐 하나 정도는 기승전결해서 하나 정도는 빼먹고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은 그 프로그램식 보청기에 대해서 조절 방법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뭐 알아보겠다, 실습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주 실습에서 NCS3 그 얘기 했나요? 왜곡이 왜 발생하는지? 그 입력음압이 높아지면서, 그냥 할게요. 자, 지난주에 어떤 제가 그것을 지지난주죠. 어떤 것을 좀 보고서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자, 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넘어가고, 제가 왜 여기다 적어놨지? 다른 보고서를 늦게 낸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썼어요. 뭐 왜곡률을 썼는데 이러이러해서 그 왜곡률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곡은 정상이다 아니다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그 제조사에서 보청기를 만들면서 내 보청기는 왜곡이 3% 이하로 나타난다라고 규정을 했으면은 그 사람 제조사에서 만든 그 스페시피케이션 시트의 그 수치와 비교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것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그런 어떤 상세 설명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다, 뭐 이렇게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이제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이제 인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본문에 기술하고 본문에 기술한 것은 참고문헌에 기술을 해라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지난번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걸로 보고 오늘부터는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함에 있어서 되게 어떤 기술 방법 중에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글이기 때문에 문어체를 가능하면 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득이 뭐 몇 dB 떨어졌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득이 몇 dB 낮게 나타났고, 이런 것이 또 좀 떨어졌다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앞뒤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문어체에 가깝게 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이거 띄어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참 띄어쓰기가 저는 글을 써보면서 띄어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도 되지만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기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 용어나 문장을 피해서 다른 용어는 다른 단어나 다른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띄어쓰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서 이제 기술을 이제 해주시고 앞으로 생각을 할 때나 또 뭐 어떤 그 글을 쓸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써주시면은 항상 그 상당히 문장이나 이런 것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뭐 공단 측에다가도 메일을 보내는데 감정이 막 욱해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근데 바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떤 거냐, 이거 뭐 상당히 말도 중복이 되고 앞뒤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갑니다. 많은 그 글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최대한 짧으면서 그 다음에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결국은 중복된 거를 또 기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 이제 보내긴 했는데, 저도 이제 아직 그게 한 20대 때부터 훈련이 됐으면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게 나올 텐데,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습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셨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셨다고 묻고 그 기말고사를 볼 텐데 지난번 실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득을 구하고 뭐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여겨두시고, 이게 종합시험에도 굉장히 그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청기의 전기음향 조절, 그때 제목이 비선형 증폭 시스템의 조절이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프로그램식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프로그램식 보청기냐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프로그램식, 비프로그램식 이런 걸 떠나서 비선형 증폭 시스템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조절한 것은 선형 증폭기에 대한 조절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리에서는 다행히 그 이론이 좀 빨리 나가는 바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압축역치 비선형에서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 제가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다른 걸로 지금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 비율, 입력 비율 분의 출력, 입력 음압의 증가율 분의 출력 음압의 증가율,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x 대 1, 이건 왜 2냐, x 대 1로 나타내고 내는데, 요거는 이제 나누기 했을 때 그 값이죠. 그 다음에 끝에를 항상 1로 둡니다. 1로 두려면은 2대 1, 3대 1 이렇게 딱딱 잘 떨어지질 않아요. 2.2대 1, 1.7대 1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압축 비율이 그렇고, 압축 범위, 압축이 작동하는 범위가 되겠고, 압축 시간, 해제 시간, 그 이론 시간에 이제 모두들 공부를 하셨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출력 음압이 증가하고 그것이 안정화돼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해제 시간은 반대로
큰 소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바뀌었을 때 이득이 증가해서 서서히 안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해제 시간이라고 했죠. 신호대 잡음비,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신호대 잡음비는 신호 비율이니까 신호분의, 미안해요, 신호대 잡음비는 잡음분의 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신호가 만약 60dB다, 잡음이 50dB다, 나누면 1점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이 음압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로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신호 빼기 로그 잡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그를 없애면은 신호에서 빼기 잡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호가 60dB이고 잡음이 50dB라면은 60 빼기 50해서 10dB가 신호대 잡음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신호대 잡음비는 분자에서 분모를 뺀다, 신호에서 잡음을 뺀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호음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잠호음비는 뭐냐면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예에서 사라는 말을 웨이브폼을 보면 앞에 자음 쪽에 작다가 아가 나오면은 커지죠, 그렇죠? 요거의 에너지를 원래의 상태를 0dB CVR Consonant to Vowel Ratio라고 하고, 여기에서 자음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아니면 모음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이 잠호음비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음이 3dB가 증가했다. 그러면 원래가 자음 나누기 모음이에요. 근데 3dB가 원래 상태를 우리가 0dB CVR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게 커진 만큼, 자음이 커진 만큼 그것이 바로 CVR이 되죠. 3dB CVR이 이 자음이 3dB가 커졌을 때고, 만약에 이건 그대로 있고 모음이 3dB가 커졌다. 그러면 이 분모가 커진 거거든요. 자음 빼기 모음에서 이 모음이 커졌으니까 이것은 3dB 커졌다면 마이너스 3dB CVR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연구하실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CVR이란 것은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은 것이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보청기 적합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청기 적합 공식은 어떤 난청이 주파수마다 다 서로 다른 역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난청인에 대해서 각각 보청기의 각각의 주파수에 어느 정도의 이득을 주면 적절할 것이냐, 큰 소리, 그것도 중간 작은 소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득을 주면은 난청인들이 음질에 만족해하고 말소리도 잘 들을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청기 적합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프로그램식 보청기는 뭐냐? 프로그램식 보청기는 지난주에 충분히 했죠. 그래서 이 보청기를 어떤 인터페이스는 여기서는 뭐 이 하이프로박스라든가 무선 인터페이스라든가, 요즘은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냥 USB 같은 걸 꽂아서 바로 교신하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청기의 전기 음향적 파라미터, 즉 게인, 최대 출력, 압축 비율, 압축 역치, 압축 시간, 해제 시간 등등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식 보청기다. 자, 프로그램식 보청기에는 이제 보통 순서가 청력 검사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과정 거친 다음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택합니다. 보청기 적합 공식은 여기에서는 좀 짧게 다룰게요. 그 이론에서 충분히 길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보청기 적합 공식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보청기 적합 공식을 택한 다음 이제 보청기를 조절하면은 좀 더 쉽게 난청인의 목표 이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Figure 6, DSLIO, L-NL1, 2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보청기 적합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그러한 보청기 적합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청기 적합 공식은 사실은 대개 영어권 또는 영어와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진 국가들에서 개발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득들이 그러한 그 영어음 또는 영어음 비슷한 스펙트럼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공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고 지지난해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선호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L-NL2하고 비교했더니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이 L-NL2예요. 그 다음에 이 실선으로 된 것이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득이에요.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에서 L-NL2에 비해서 상당히 이득이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고 그러나 제조사 적합 공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슬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청력일 때 이 슬롭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음질과 폐쇄 효과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슬롭이 1500Hz까지는 상당히 비슷했다. 이건 경사도 뭐 거의 눈으로 봐도 같다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오티콘의 포뮬라하고는 슬롭도 같지만 이득 또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이게 이러한 선호 이득이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제조사 적합 공식하고 비교를 해봐도 고주파수 쪽의 이득이 너무 감소하는 이 현상이 생겨서 요거는 앞으로 좀 검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보청기 를 조절할 때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적합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덜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L-NL1이나 다른 전통적인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호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조금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보청기 적합 공식이 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보청기 적합 공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보청기 적합 공식이 아무래도 머리가 좀 아프겠다. 하지만 지금은 보청기 적합 공식을 실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잘 들으시고 실전에서도 요거를 좀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자, 일단은 비선형 증폭 방식에서 조절하지 않는 것과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않는 것은 대개 어떤 거냐면은 압축 시간, 해제 시간은 잘 조절하지 않아요. 아예 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거 표현을 달리 합니다. 뭐 스피치 인핸스먼트, 그러니까 어음 강조 기능, 뭐 잡음 감소 기능, 이런 말을 써요. 그런 어음을 강조한다든가 잡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때는 되게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절 방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음량 및 음질의 조절, 요것도 생략합니다. 왜냐면 음량 및 음질의 조절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략. 그럼 뭘 할 거냐? 작은 소리의 이득 조절, 보통 크기에 대한 크기의 소리의 이득 조절, 큰 소리에 대한 이득 조절. 그러면 컴프레션 레이쇼와 컴프레션 트레시홀드는, 이거는 작은 소리, 보통 큰 소리를 조절함에 따라서 컴프레션 트레시홀드와 컴프레션 레이쇼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작은 소리, 보통 큰 소리 중에서 어떠한 이득이 변화했으며 이때 컴프레션 트레셔홀드와 컴프레션 레이쇼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번 실습이 오늘 실습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집중하시는데 실습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보고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명심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비선형 증폭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음량 및 음질 조절, 오늘 실습은 안 하지만은 그 특징을 잠깐 살피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음량을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작은 소리, 보통 소리, 큰 소리를 한꺼번에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보면은 VC라고 해서 이걸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쪽을 이 맨 좌측을 클릭하면 이 전체가 활성화돼서 전체가 올라가고 전체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그건 나중에 또 소프트웨어에서 말씀드리고, 이럴 때 인풋 아웃풋 특성 곡선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봐야 돼요. 이걸 보시면 이게 그림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아래 선은 이득이 위의 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볼륨을 이용해서 이득을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소리의 이득도 올라가고 보통 소리에 대한 이득도 올라가고 큰 소리에 대한 이득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리면 이 모든 것이 수평 하향 조절되겠죠. 이 의미는 굉장히 들으면 간단하지만 계속 머릿속에 심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또 그림을 다른 식으로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이 원래에 가지고 있던 50, 70, 90 또는 55, 65, 80에 대한 이득 곡선이라면 볼륨을 올렸을 때 이게 전체가 수평 상향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비선형 조절을 할 때는 특정한 음압에 대한 이득만 상승하거나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씁니다. 이제 비선형 보청기는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볼륨만 올리고 내리면은 그 소리 전체에 대한 크기가 수평으로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왜 꼭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권청인에 비해서 그 역동범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의 이득, 보통 소리에 대한 이득, 큰 소리의 이득을 각각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각각 조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좀 어렵죠. 자, 일단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작은 소리의 이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압축 역치를 조절한다고도 또 써놨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퀄 관계가, 등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요즘엔 등호 관계가 대부분 성립해요. 같은 말이라고 봐도 요즘엔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 소프트, 마더레이트, 그 다음에 라우드가 있어요. 그렇죠? 앰피어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소리의 이득은 소프트의 이득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조절했냐면은 이게 다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주파수 C1에서 C6까지를 모두 활성화한 다음에 내렸어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쪽에 그 인풋 아웃풋 특성식으로 보면은 원래 작은 소리의 이득이 이 정도로 높았었는데 작은 소리의 이득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내리니까 이게 내려와서 이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작은 소리의 이득이 당연히 내려갔으며, 다른 말로 압축 역치가, 여기에 있던 압축 역치가 여기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압축 역치가 상승하면은 작은 소리의 이득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습관적으로 상승은 상승, 그러니까 압축 역치가 상승하면 이득도 상승,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힘주어 강조하건대 압축 역치가 상승하면 작은 소리의 이득이 감소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게 바로 어떤 결과냐. 여기 보시면은 작은 소리가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왜 압축 역치가 상승했냐고. 지지난주에 실습을 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이득, Y축이 이득일 때는 작은 소리와 보통 소리와 큰 소리의 이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압축 역치는 낮아진다고 얘기했고, 압축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압축이 낮아진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피팅을 할 때, 보청기를 조절할 때 가능하면은 작은 소리를 얘 이득을 낮추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음 65dB 레벨에 대한 이득이 같이 따라서 감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그 소음이 감소하고 음질은 상승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압축 역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를 자꾸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머릿속에 깊이 집어넣으셔야 될 것이, 이게 똑같은 말인데 계속 앞서도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헷갈려요. 왜? 요거를 이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압축 역치가 상승하면 작은 소리 이득이 감소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작은 소리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음질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어음은 외국어에 비해서 더 음질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음시험 신호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의 대화음을 분석해 본 결과 보통 대화음과 큰 대화음 레벨은, 즉 65%일과 90%일은 영어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30%일, 즉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영어가 55dB, 한국어는 반올림해서 60dB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5dB 차이, 소프트와 마더레이시 영어는 10dB가 차이 나는데 한국어는 5dB밖에 차이 안 난다. 이것은 결국은 작게 얘기하지 속삭이는 경우는 영어에 비해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압축 역치는 낮춰야 된다. 아이고. 압축, 저도 헷갈리네요. 작은 소리의 이득은 낮춰야 된다. 즉, 압축 역치는 상승을 시켜라. 거의 65dB SPL과 가깝게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게, 조금 높은 상태로 두는 것이 훨씬 그 어음인지, 음질, 잡음의 크기 등등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또 제가 딴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제 경험상, 또 경험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요번에 지난해에 한국어의 어떤 대화음 레벨을 구한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논문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라는 사이트를 찾으세요. 거기 가서 최근 거를 뒤지면은 코리안 스피치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은 나올 겁니다. 한하고 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영어 아니니까, 앱스트랙만 영어니까, 한글이니까 잘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 가운데 보통 대화음 레벨은 보통은 음량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큰 소리 들어갑니다. 큰 소리 들어가면은 아까는 압축 역치가 변화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큰 소리의 이득을 내리니까 이 기울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울기가 더 낮아졌다는 것은 압축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맞아요, 그대로. 그런데 우측의 그림 보면은 압축이 압축 비율이 높아지면서 큰 소리의 이득이 낮아졌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의 이득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의 이득이 작게는 아니지만 아까에 비해서는 전에 비해서는 좀 작게 들린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앰피어. 지난번에 앰피어를 조절했을 때 변화가 없다 그랬었죠. 그렇죠?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왜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들 실습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죠. 자, 일단 앰피어라는 건 뭐냐?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런 비선형 보청기에 있어요. 여기가 한 9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한 120이라고 할게요. 자, 모든 보청기는, 모든 증폭기는 입력이 증가할 때 출력음압이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엔 이렇게 피크가 클립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즉 세츄레이션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120보다 훨씬 높은 곳에 140 정도에 지금 앰피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앰피어는 120에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앰피어를 뭐 100이나 110에 설정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의 이 소리 앰피어에 의한 소리의 변화를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0 가까이 되는 소리를 내줘야 이 소리가 변화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난 시간에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낸 소리는 90dB가 안 되는 소리를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90dB가 안 되는 소리는 얘가 아무리 변해봐야 얘가 안 변하는데 그 소리가 변화가 없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누구 술 얘기만 자꾸 그 저기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머리도 하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사위도 할 겸 스트레스도 좀 풀 겸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이씨 오늘 그 고객 한 명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대요.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장성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청기하고 골프장을 딱 갔다 왔더니 이 보청기 못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프리퀀시 컴프레션을 제거하지 않았다. 지금 저는 아직 가장 큰 불만이 보청기 제조사에서 가장 큰 불만이 프리퀀시 컴프레션은 전문가가 알아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든 비활성화시키든 판단하게 해놔야 되는데 무조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보청기를 처음 조절했을 때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왜곡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난처는. 그래서 소리가 일단 이상하다. 그래서 또 하나 골프장 가서 쳤는데 아씨 이게 공을 손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잘 아무것도 안 난대.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도 풀거나 앰피어도 높여놔야 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이 커서 문제인데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서 이게 너무 작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신이 실수했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손님이 제 오랜만에 좀 손님이 오다 보니까 이제 황송해서 이제 고마워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앰피어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난처한 인터넷 보청을 조절해 줬어요. 그러면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아예 갖다 놓고 막 두들기든가 냄비 뚜껑을 두들기든가 아니면은 이런 PA5를 이용해서 아주 가까이 갖다 대는 거예요. 가까이 됐을 때 나 못 참아 정도는 내려줘야 되지만은 큰데 참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줘야 돼요. 그냥 그것만 테스트 끝내놓으면은 저 시간이 붙다니까 너무 커서 불편한데 왜 이렇게 해주지? 이런 거 꼭 설명해줘야 돼. 이거는 큰 소리는 크게 들어요.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취미가 그런 상황이 그런 골프나 아니면은 뭐 오토바이 같은 걸 탄다 그러면 오토바이도요. 이 소리 크게 들려고 머플러 띄고 엄청나게 크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또 크게 들어야 이 맛이 살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게 높은 게 좋다고 해서 꼭 설명을 해주고서 해준다 그러면은 신뢰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설명해 준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MPO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 이것은 오늘 실습할 거에도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을 조절하는 그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요거를 왜 제조사에서 안 해놨을까요? 또 있다 하더라도 어음 강조 기능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을 알려면은 그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어음의 변화, 잡음의 변화를 알려면 조금 더 아주 깊지는 않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 세계에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힘들어. 아예 빼. 근데 빼면은 조금 뭐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어음 강조 기능. 그래서 실제 보면 어음이 점점 강조가 돼요. 그건 뭐냐면 해제 시간을 점점 빠르게 해놓은 거고, 잡음을 좀 더 억제하겠다 그러면 해제 시간을 점점 좀 느리게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7장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리. 우리가 오늘 크게 조절해야 될 것은 작은 소리 이득, 그 다음에 큰 소리 이득, 역시 MPO의 조절입니다. 그리고 음질은 조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에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음질은 생략, 볼륨도 생략, 요 세 가지만 조절할 겁니다. 자, 작은 소리의 이득은 주변의 작은 소리의 이득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임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작은 소리의 이득을 조절하는데 작은 소리는 어떤 게 있느냐? 주변에 잡음, 환경음이 있을 거고 사람의 대화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때 조절을 하는데 작은 소리의 이득을 높이면은 대화음은 커져서 듣기가 좋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잡음까지 같이 커지죠. 그런데 성인 난청은 소리를 알아듣는 방법이 한 음소 하나를 알아듣는 것보다는 그 난청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들어요. 문장을 통째로 듣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작은 소리의 이득을 높여서 음소와 잡음의 크기를 같이 올려줘서 좋은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 그만 들어도 이 사람은 충분히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소리의 이득을 낮추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잡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화음 중 작은 소리는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말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음질 또한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제 이것이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 한번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그걸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 이게 건청인이라서 문제야. 난청인이 돼야 되는데 건청인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건청이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그 작은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실험하게 되면 나타나요, 그것이. 그래도 잡음은 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열심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소리의 이득은. 큰 소리의 이득은 당연히 주변에 큰 소리가 들어오면 불편하죠. 반대로 너무 큰 소리가 크게 안 들려도 답답해요. 큰 소리는 큰사람께 소리답게 들려야 돼요. 사람은 사람답고 동물은 동물다고 해야 되는데 비유가 좀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고요. 큰 소리는 큰 소리 있게 답게 들리고 해야 이게 생활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를 큰 소리답게 들으려면은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MCL이나 ECL이 좀 낮은 상태에 있다가 보청을 착용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또 그 소리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소리 좀 낮춰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 압축 비율을 낮추는
압축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압축 큰 소리 이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MPO는 이 사람이 컴플레인을 안 한다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이런 PA5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50cm에서 지금은 제가 레인지를 80에 놨어요. 50cm니까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죠. 아우 시끄러. 이렇게 하면 큰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80dB HL이니까 지금 4kHz에서 SPL로 따지면 이게 80이 훨씬 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뭐 계산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 대체 이 정도 갖다 대고 누르면은 엄청 큰 소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커서 정말 보청기를 빼버리고 싶은지 아니면은 커서 불편한데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정도인지. 앰피어는 크지만 좀 커서 좀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어가 앰피어가 되겠고, OSPL 90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막 불편하기 시작하는 점. 이 정도로 보면 돼. 그러니까 OSPL 90보다도 앰피어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공순 선생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모르고 질문하고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뭐지? 뭐가 헷갈리셨는데요? 아니 MP SPA 90 OSPL 90? 예, 다시 그러면 거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 이제는 공순 씨란 말이 좀 적응이 되나요? 이게 자꾸 이제 수업이 무료해져서 그렇게 하니까 한 학기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졸업 때까지 갑니다. 인풋, 아웃풋. 자, 비선형 보청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뭡니까? 딱 이게 헤어지는 데가 이게 컴프레션 트레셔홀드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기울기가 여기가 대략 9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MPO 조절이 되겠고, OSPL 90이라는 것은 요 부분을 OSPL 90이라고, 요 부분의 출력을 OSPL 90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OSPL 90을 조절한다는 건 뭡니까? 이 기울기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고 OSPL 90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정윤 선생님?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으니까 선생님으로 주고. 여기 OSPL 90이 압축 비율을 조절하니까 그 90dB 인풋 레벨에 대한 이득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왜 조절하냐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음 레벨이나 대화음 레벨 원래 80을 조절하지만 한 10dB 뭐 큰 거죠. 대화음 레벨이나 대화음보다 약간 큰 소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릴 때 아마도 이거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지속해서 들어왔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아우씨 대화음이 저 사람 너무 소리가 커서 너무 시끄러워.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 그 얘기는 내가 그 소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때는 OSP10을 조절한다. 근데 대화음이 아니고 뭐 사격을 하는데 빵 쏘는데 그 소리가 이 완전히 경상도 뭐 디비진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크다. 또는 빵 했는데 무슨 솜방망이 그냥 뭐 저기 장난감 총 쏘는 것처럼 평 이렇게 나간다. 이건 엄청 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을 조절하는 것은 MPO가 담당을 한다. 극단적인 큰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MPO가 담당한다. 그러나 대화음 수준에서 아주 높은 큰 대화음 레벨을 조절하는 것은 OSPL 90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운 거라도 이렇게 우리 공순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하셔도 좋아요. 질문해 주시면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정말
이 엑기스만 골라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습은. 실제 내가 센터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무엇을 조절해야 될지를. 그래서 쉬운 거라도 이게 너무 쉬워서 질문이 좀 그런데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MPO가 OSPL 90에 간섭을 줄 수도 있잖아요. 주지 않아요. 전혀 줄 수 없는. 예. 아니 뭐 이론상 앰플리파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간섭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줄 수 있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CT고 여기가 OSPL 90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MPO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데 알고리즘을 이렇게 잘 안 만듭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그 프로그램식이 아니고 선형 증폭기라면 이런 현상도 뭐 4개 할 수 있는데 그건 저항을 조절해서 이제 저런 걸 만들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식은 벌써 이미 그 알고리즘 작성자들이 저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기 오늘 됐나 모르겠다. 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 최대한 내렸을 때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대로 뭐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그건 다 제거를 해버려요. 잘 안 일어나죠 그런 현상은.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 만들다가 졸아가지고 모르고 실수로 될 수도 있죠. 실제 이렇게 그 피팅을 하다 보면 이 MPO 조절에 따라서 소리가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또 회사의 또 필로소피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난청인 중에는 희한한 난청인이 있습니다. 어떤 난청이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리크루트먼트의 반대말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크루트먼트는 청력이 나쁘면서 역동 범위가 좁아진 거고 청력이 정상일수록 역동 범위가 좁아진 사람 있죠. 하이퍼쿠시스. 그 생각이. 하이퍼쿠시스는 이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알고리즘을 짤 때 그렇게까지 하겠다라는 회사도 있어요. 일부러 그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오늘도 해보면 알죠. 뭐 오늘도 해보면은 정말 그 OSPL 90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도 내려가는지. 근데 더 이상 안 내려가는지 그건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대부분이 근데 제 생각에는 압축 비율을 조절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라우드니스 그로스가 사람마다 또 난청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니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조절할 때 지금 문상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절하면서 어떠한 그래프가 변화하는지를 보고서 잘 조절해야지 막 눌러버리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또 실습에 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지요? 예, 오늘은 요거를 할 겁니다. 요걸 하는데 보시면은 그 중고도에서 고도로 하강하는 뭐 수평도 상관없어요. 보청기 적합 데이터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오늘은 제조사 걸 선택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량 음질은 삭제. 오늘은 삭제입니다. 작은 소리 이득 조절하시고 큰 소리 이득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크기 삭제. 그 다음에 최대 출력 MPO 조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죠.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6, 7, 9. 그런데 뭐뭐를 확인하려면 조절하실 때마다 보통 크기 대화 음량 음질은 여기서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음질도 변화 확인하세요. 그 컴프레션 트레이홀드가 조절되기 때문에 주변의 다양한 잡음의 강도를 확인하고 이 강도는 자동차인지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뭐 이거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PA5에서 이 주파수를 500 정도에 놓고 그 다음에 DBH를 그 가장 큰 80dB 놓고 요거를 톤으로 놓으십시오. 여기 누르면은 NB 네로밴드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다시 톤 500Hz 80dB. 그래서
여기 스티뮬러스를 누르면은 이게 자동차 엔진 소리와 비슷한 형태거든요. 자동차 엔진 소리 이거를 한 50cm에서 눌러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팬 소리, 바람 소리, 전기구경 소리, 물체불 소리는 지나가고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역시 성능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파수 대역별 압축 역치와 압축 비율의 변화, 이거는 주파수 대역별 압축 역치 압축 비율의 변화 했더니 압축 비율과 역치율과 압축 비율만 쓰는데 이거는 이득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압축 비율과 압축 역치를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로써 이제 압축 비율과 압축 역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제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산수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한번 직접 계산해서, 물론 전자계산기로 하겠지만 전자계산기로 열심히 구해서 압축 비율을 직접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지요? 예.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실습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끄요? 보통 압축력 잠깐만요. 네.